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야 뭐 주말 없이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느낌상 수요일은 끼인 날이라서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모두의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 상승률 그리고 최저 시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적인 부분들만 놀렸는데 이제 거진 다 오래지 않아서 올바른 수순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우리의 실질적 삶과 가까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현재 기업의 대표, 사업자입니다. 국회 기자로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일 두세 개 정도는 틈틈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려면 경영인들은 알바 혹은 직원들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둘 다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최저시급이 오르는 게 절대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인상한다고 하면 댓글에서 항상 보이는 내용들이 있죠. 마치 최저시급을 올리면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겉핥기식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면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기업 흐름이 안 좋다, 수출입이 부진하다, 그럼 최저시급을 낮춘다고 기업이 더 잘 나가고 장사가 더 잘 될까요?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까요? 아니죠. 알바생, 직원들은 소비 주체자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기업, 가게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진 않겠죠.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 경제책만 보더라도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제 공부를 안 하고 잘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최저시급 인상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니까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국가 경제 내수에도 나에게도 해가 되는 정보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거짓인데도 선동을 당하는 거죠. 자, 정확히 말하면 물가 상승률의 원인은 통화량 증가에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증가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알바생들이, 직장인들이 한국은행도 아닌데 최저시급, 월급이 더 오른다고 시중의 화폐를 더 풀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 것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의 차이를 모르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이론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제 주변에도 어쩔 수 없이 대표, 경영인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주로 알바를 쓰는 편의점주들에게도 가게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편의점 간의 간격 미규제, 본사의 갑질, 내수 하락, 지방 소멸 등에 대한 문제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죠. 또 알바비, 월급이 물가 상승 대비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결국 내수, 자기 사업에 있어서도 현금 흐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즉, 최저시급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선후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 올라갔으니 그만큼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같이 맞춰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물가 상승률의 원인이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왜 화폐를 찍어내고 시중의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냐? 우선 화폐의 간단한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물물 교환을 했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에서 이후 17세기까지 금화, 은화, 동화가 같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후에 통용적으로
금화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량의 금화는 보관도 쉽지 않고 분실의 우려가 있고 휴대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맡겨두고 그만큼의 보관증을 가지고 거래의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보관소가 나중에 은행이 되고 보관증이 화폐가 되는 것이죠. 지폐는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요. 이때까지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왜냐? 달러를 많이 유통을 해야 자신들의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고 경제국으로서 주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불안지폐라고 하는데 불안지폐는 금의 양과는 상관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원, 달러, 엔 모두 불안지폐입니다. 금의 양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계 없이 통화량을 계속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최저시급, 월급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돈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겠고 다음으로 즉 돈의 실제 가치는 시중의 돈과 양, 물가 등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돈의 양이 늘어난다. 이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돈의 양이 줄어든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통화나 통화량에 대해 배울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지급 준비율과 신용 창조입니다. 벌써부터 신용 창조의 창조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죠. 지급 준비율과 신용 창조의 주체는 알바비나 월급을 받는 서민이 아니라 은행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출, 예금 등이 시중의 화폐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필요한 측에 대출을 해서 예대 차익이라고 하죠. 예대 차익을 통해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자, 우선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한 은행이 100억 원의 예금을 받아서 몽땅 대출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 예금자가 은행에 와서 갑자기 1억 원만 찾아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줄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급 준비금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얼마 정도, 몇 %는 맡겨둬야 합니다. 즉, 지급 준비율은 지급 준비금의 비율이라는 거죠. 한국의 지급 준비율은 예금 상품마다 다르지만 평균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예금을 100원 받았다면 3.8원은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6.2원을 자신들이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금자에게 어느 정도 이자를 주고 자신은 더 높은 이자로 이 예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처음 받은 예금의 몇 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A씨가 10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금했다고 치죠. 이때 통화량은 10억 원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지급 준비율은 10%로 치겠습니다. 다음, 이 국민은행은 10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B씨에게 9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B씨는 이 대출금 9억으로 땅 부자 C의 창고 부지를 사고 9억 원을 지불했다고 칩시다. C씨는 이 9억 원을 다시 국민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쳐요. 자, 예금도 통화라고 했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최초 10억 원을 통해서 국민은행에 예금된 총 금액은 얼마라고 할 수 있죠? 이제 19억 원이 된 겁니다. 처음 A가 국민은행에 예금한 10억 원에 땅 부자 C의 예금 9억 원이 같이 들어간 거죠. 신기하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은 또 땅 부자 C에게 받은 예금 9억 원 중에서 지급 준비율 10%인 9천만 원을 남기고 D에게 8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줬다고 해요.
그럼 D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 구매 대금으로 E씨에게 지불했다고 쳐요. 후에 또 E는 아파트를 판 8억 1천만 원을 받아서 국민은행에 예금했다고 하면 최초 A의 10억 원에서 지금 최종적인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A의 예금 10억 원에 땅 부자 C의 예금 9억 원, 아파트를 팔면서 받은 E의 8억 1천만 원까지 모두 27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도 계속 똑같이 흘러가겠죠. 국민은행은 E의 예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또 그 돈이 은행에 예금되고, 이처럼 통화량은 예금 대출의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부풀어 오르는,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이죠. 자, 이제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돈이 많아졌으니 당연히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등 물가가 오릅니다. 두 번째, 돈이 흔해졌으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예전엔 1,000원으로 공책 한 권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500원을 내야 됩니다. 즉,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원자재,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거의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은행이라는 뉴스를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면 좋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윤 정권 때 시민들이 은행만은 예대 차익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죠. 실상 몇천 원, 몇백 원 올린 최저시급. 지금 보면 2004년에 적용된 최저시급금은 9,860원이죠. 2025년에는 1만 30원으로 오를 예정인데 거진 물가 상승률 대비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수준이죠. 이걸 보면 최저시급이 아니라 몇 억씩 막대한 부동산 대출을 야기시킨 정책과 은행이 시중 통화량의 유통을 급증시켜서 물가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면 통화량을 관리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행과 정부를 욕해야 하는 거죠. 시중의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알바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책임이니까요. 자, 왜 제가 오늘 뜬금없이 물가 상승률과 최저시급에 대해 다뤄봤냐면 제가 지금 사업자로서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해도 이 최저시급에는 절대 사람이 뽑히지도 않고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잡코리아를 봐도 이미 알바 구인 내역이 수두룩한데 최저시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뽑히니까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시급이라는 거죠. 인력난은 더 심해질 텐데 괜히 최저시급 몇백 원, 몇천 원 올리는데도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잡음을 내는 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을까 안 좋을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곧 새 정권이 도래하면 최저시급도 손을 볼 텐데 그때 우리가 이런 상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무지성으로 최저시급 인상은 안 돼,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더 유의미하고 좋은 방향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자,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